저희 UNCREA 2022년 4월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요. 네, 매달 하는 세미나지만 그래도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또 간간히 있어서 간단히 또 설명드리고요. 네, 저희 한국의 서울 본부 있고 중국의 칭다오 지사가 있고요. 지금 미국 지사 같은 경우는 지사장님 일단 저희 선정했고 지지난주에 뉴욕에 갔다 오셨고요. 아마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실제 런칭 가능할 것 같아요. 캐나다, 독일, 베트남 여전히 준비 중이고요. 저희 사업 영역은 중개나 대리, 투자자 문업, 관리, 임대업 하고 있고 후에는 개발업까지 진행하려고 예정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특징 아시다시피 해외 교민분들 전문으로 프라이빗 자산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지사를 저희가 설립하게 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좀 다양한 교민분들 저희가 아마 대상으로 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나 개인적인 이유로 해외 거주 중인 고객분들한테 최상의 자산 관리 서비스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저희 그 미국 지사장님이시고요. 업무 협약서도 쓰고 엄청난 또 재원을 저희가 모셔왔으니까 다양한 미국 쪽의 네트워크를 계속 디벨롭 시켜 나가면서 그 해외 교민 대상으로 하는 자산 관리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시네요. 네, 많이 하신 분입니다. 네, 저희 그 서울 강남의 서비스를 해외에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에서 교민 전문으로 자산 관리나 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이 썸네일은 저희 그 UNC 채널에도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관련된 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UNC REA 치면은 나오고요. 유튜브에서 UNC 뭐 리얼 에스테이트 이거 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좀 간단히 검색하는 분 없나요? 보통 UNC하고 REA까지 다 치시면은 나오긴 하거든요. REA요? 다 영어. UNC REA. 아니면 UNC 공인중개사. 아, 그냥 UNC 공인중개사 이래다. 예, 그렇게 하면은 거의 바로 뜰 겁니다. 네. 네, 사실 지난 3개월 정도 계속 준비를 해오면서 미리 프로모션은 드렸었었고, 원래 계획대로였었으면은 이제 4월 달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다가, 제가 3월 달에 코로나가 걸리면서 좀 계속 미뤄져 왔었고요. 이제 드디어 일자가 잡혔습니다. 미국 부동산 세미나 저희 올해 5월 11일, 바로 다음 달이죠. 11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일단 1차 진행하고, 또 같은 내용으로 이제 또 주중에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이어서 그 주에 2022년 5월 14일 오전 9시 반 토요일 날 이거 오전 한국 시간이죠? 네,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중국 시간이라고 하면은 5월 11일 저녁 7시 반이 될 거고요. 예예. 네, 5월 14일 오전 8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5월 11일은 제가 보니까 수요일이고 5월 14일은 토요일. 네. 예. 일단 주중 시간, 그다음에 주말 시간 이렇게 두 타임을 잡았고요. 내용은 동일한 분께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소개되는 내용이 지금 한국에 계시는 한국 거주하시는 고객님 아니시고 중국에 계시는 고객님도 미국 부동산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건가요? 그럼요. 네. 아, 예. 동일하게 그러니까 대상물이 미국 부동산이고 그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외국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개념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들을 다 저희가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를 안 하더라도 그냥 스터디 개념 한번 네,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내용 자체가 입문 형식이기도 하지만 이 입문의 내용을 알아야 사실상 투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 뭐 작년까지도 호랑이였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황이 약간 안정세를 취하는 모양새였다가 한 3월 중순부터 다시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시 상승하는 걸로 저도 들었는데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인플레이션의 금리 인상이 상당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대료라는 게 이제 워낙 인플레이션 효과로 또 크게 오르다 보니까 구매 수요를 또 다시 이어서 자극을 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전반적인 그런 시장 상황부터 시작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아시아권의 주거 형태라
이런 미주권의 주거 형태랑은 또 다르거든요. 네. 그 주거 형태에 대한 부분, 또 그에 따른 특징, 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실제로 투자할 때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외국인으로서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구매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어서 실제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 또 매도할 때, 보유할 때 그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입문 세미나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더군다나 무료로 또 진행이 되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발표자분은 LA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디벨롭도 하고 계시는 저희 한국 분이시고요. 홍대 건축학과 나오시고 뭐 콜럼비아대에서 석사까지 하신 분이니까 이제 한국상도 이해를 하면서 한국 사람 관점으로 또 이제 바라보는 그런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관련된 또 내용들이 나오면 저희가 포스터 제작 중에 있으니까요. 그 중국 쪽에도 홍보가 될 수 있게 제가 메시지를 전달드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저희 고객분들도 네, 저희가 무료로 이거 진행하는 거 가지고 가끔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게 한 분을 위해서 하든 100분을 위해서 하든 저희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유 드리는 거가 저희는 조금 이건 그냥 공유 드리자. 어차피 네, 의지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뭐 발표자는 한국 쪽은 제가 하고 있고요. 중국 쪽은 배덕현 계산께서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바로 저희 4월 세미나 한국 오피스 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뭐 아주 심플하게 두 꼭지로 전달을 드릴 거고요. 현재의 그 부동산 시황 그리고 주요 이슈들 총괄적으로 다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부동산 시황 보시면 4월 3주에 한국 부동산원 시황을 바탕으로 한 아파트 가격 동향을 저희가 일단 소팅을 한 건데요. 이제 보시면 약간 보합 추세에 있습니다. 매매 가격 기준으로 보시면 보합 추세에 있고 전세 가격은 여전히 일단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전국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뭐 0% 사실상 변동이 없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1%, 지방은 또 반대로 0.01% 상승, 서울은 하락.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조금 더 이제 빠지는 모양새가 더 있는데 주간 단위로 보신다고 하면 전주 대비해서 4월 18일 셋째 주가 조금 더 이제 하락폭이 줄어든 모양새라고 보시면 서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데이터로만 보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나 좀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시작해서 한국 부동산원 시황 기준으로 보면 올해 2월 달까지는 약간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보이는 데이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3월 달 제가 보고 드렸을 때도 그렇고 4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약간 일부 상승, 그다음에 보합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약간 매수 심리가 조금은 그전보다 살아났다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면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각각으로 좀 지역별로 저희가 지수를 보여드리게 됐거든요. 매매로 보시면 일단 하락폭은 유지가 됐고 보합 유지됐고 지방 하락폭 유지를 했는데 그 안에서 쪼개서 보면 경기, 인천, 그다음에 세종은 뭐 사실 작년부터 워낙 하락폭이 계속 컸었죠. 하락폭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 추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래도 11월, 12월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다가 연말 들어서면서 하락 추세 반전됐죠. 대구 여전히 좀 안 좋은 모양 보여주고 대신에 강원은 좀 강세라고 하긴 그렇지만 강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경북 마찬가지고 울산, 부산 이사님, 이게 단위가 한국하고 중국하고 쓰는 게 차이가 있는데요. 네, 한국은 예를 들어서 총 집이 100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채만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개수를 갖다가 반영을 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중국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호가죠, 호가. 네, 그러니까 호가의 변동을 가지고 연결을 한 거고, 한국은 이거는 지금 실거래 기준인 거죠.
네, 한국 부동산원은 실거래 기준이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KB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쵸. 약간 그 차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데이터도 결국 차이가 생겨요.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뭐 사실 이제 0.01%다라고 하면 뭐 지금 제가 단순 계산 해보면 뭐 사실 거의 뭐 금액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뭐 사실상 0.1%대도 아니고 0.0 몇 %대는 큰 변동이 없는 추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뭐 세종이나 뭐 대구나 뭐 매매 또는 이런 전세 가격이 여전히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지역으로 좀 보신다고 하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로 봤을 때 서울에서도 강북 같은 경우에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강남은 좀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경기, 인천 하락 추세 있고요. 그리고 그 변동 지역 분포 추이로만 봐도 이게 지금 3월 달에 그 아마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상승 추세에 있었던 요 데이터들이 다 60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적어도 3월 말 4월 지금 한 중순 넘어가는 4월 3주차까지는 이 숫자 자체가 좀 상승 추세에 더 근접해져 가고 있다.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극명하게 나뉘는 게 고가 지역은 중대형이나 재건축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중저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에서도 매수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가 된다 손 치더라도 금액이 좀 저렴하게 나온 금매물들 위주로만 소량이 거래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시장이 좀 양극화되어 있고 좀 델론만 되는, 그래서 좀 더 프리미엄이 붙는 시장들만 프리미엄이 붙고 그 외 나머지 시장들은 멈춰 있거나 쌀 때만 거래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예, 그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인천 그 추세에 여전히 노출돼 있고, 그리고 뭐 전세 가격 추이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지난달 대비해서도 크게 변동이 없고, 내용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금리 부담, 또 이렇게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좀 더 서민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금리 부담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사실 4월, 5월 중순까지는 비수기입니다. 보통 6, 7, 8월까지 움직여서 이제 새학기 들어가기 전까지 이동들 하시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도 11월, 12월, 뭐 늦어지면 1월까지 해서 3월 달 전후 입주들을 보통 다 생각을 하시고 이동을 하시니까 지금은 좀 전통적인 비수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역세권 급매물이나 뭐 급한 매물들만 소진이 되고 있고, 매물은 감소 추세. 약간 관망세 분위기인가요? 그러면 네, 사실 말씀하시는 거? 전체적으로 그 지금 시장이 멈춰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제가 직접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더 그런 걸 느끼기도 하겠지만, 또 주변에 같이 이제 있는 뭐 이웃 그런 중개사무소 업체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거래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정말 전국에 다양한 그 중개사무소들이 있으시거든요. 정말 제가 그래도 한 달에 거의 지역별로 한두 번씩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제주도, 뭐 부산, 대구, 대전, 세종 다 웬만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까지 다 제가 그 컨택을 하고 있는데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일단 다들 많이 힘들어하시죠. 음. 네, 일단 지금 그 KB 부동산 시황으로 또 돌아서 보겠습니다. 예, 예. 한국부동산원은 이제 공공기관이 발표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KB 부동산 시황은 이제 민간 기관이 발표를 한 거죠. KB 국민은행 쪽에서. 일단 전국 기준으로 보시면 0.06%, 서울 0.03%, 수도권 0.05%, 고경에서 0.03%로 보합권 상승률을 일단 형성하고 있다. 수치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또 효과가 반영되어 있다 보니 부동산 시황, 그러니까 KB 부동산 시황 기준으로 보시면 좀 더 수치가 한국 부동산원보다는 높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변동률로 본다고 해도 지금 조금 더 극명하게 보이시는 게 서초구.
그다음에 농산, 그리고 광진.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사람들이 다 관심 갖는 지역들은 신고가를 찍으면서 약간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해. 그렇다고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많지는 않고 그냥 여기는 워낙 프리미엄이 붙고 밸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을 낮추는 쪽이 아니라 높이는 쪽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국으로 보면 아까 그 부동산원 데이터에서 보셨지만 강원, 그다음에 충남 옆에서 충북, 제주 서귀포 정도까지가 그래도 주간 변동률로 봤을 때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경기도도 좀 따로 빼놓고 보면 이천, 그리고 뭐 양주, 파주 이런 지역들이 그래도 상위 지역에 거에 있고 뭐 아직은 뭐 대세 뭐 상승이다, 뭐 대세 하락이다 이런 걸 논할 단계는 아닐 것 같고 지역별로 또 어떤 매물별로 차이가 생기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전세 시세도 보시면 일단 네, 뭐 거의 보합에 가깝긴 하지만 좀 더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게 KB 부동산 시황이고요. 네, 여기 전세 가격으로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 서초, 관악, 강서, 홍동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거주를 선호하거나 수요가 많은 지역들에는 일단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이 적어도 상승 추세 있습니다. 전국으로 봐도 일단 전세 가격 기준 강원, 전부 아까 앞에 나왔었던 지역들이 일단 진짜 중첩이 되죠. 경기도로 본다고 하면 이천, 파주 중첩돼 있다. 홍택, 앞에 보시면 완성까지 이런 지역들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사실 이제 수치는 상승했지만 결과적으로 매수자 관심이 많이 드물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직접 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확실히 매도자들 문의는 늘어났어요. 매수자 문의는 거의 없거나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뭐 거의 변동이 없는데 매도자분들은 이게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5월 11일 이후로 이제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풀어준다는 게 이미 거의 확실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매물들을 내놓고도 계시고요. 문의도 하고 계세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가를 낮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호가를 낮추지는 않고 계시고요. 이 느낌은 약간 하락 직전인데 느낌은. 뭐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쉽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장에 계신 분 말씀이 맞겠죠. 예. 네, 그리고 또 이게 어쨌든 좀 시장에 대해서 더 키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제가 이미 한 2, 3개월 정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8월이 되면 임대차 3법 이제 시행하고 나서 전세 만기가 돌아온 첫 번째 해거든요. 그게 있네. 2년 전에 올리셨던 분들은 5% 올렸다고 치면 해봐야 뭐 2, 3천만 원, 뭐 1, 2천만 원 아니면 뭐 많아야 4, 5천만 원일 텐데 정말 뭐 비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 시장에 돌아왔을 때의 지금의 시장의 가격은 갑자기 정말 완전히 뭐 뒤바뀌는 게 아니면 가격이 몇 억씩 올라야 되거든요. 최소 뭐 1억, 그렇죠. 뭐 몇천만 원, 갭이 누적이 2억 뭐 이렇게 올라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또 시장을 어떻게 자극할지도 모른다라는 또 기대 심리도 매도자 쪽에는 살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전세자는 지켜야 된다, 세입자는. 그러면서 대출 풀어준다. 그러면 그 가격 그대로 받아버릴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대출 완화 기조 또 이런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런 임대차 3법의 만기가 이제 돌아오는 시점 거기에 5월 10일 이제 11일 일단 중과세 유예 중과세를 어쨌든 유예해 주는 거 이런 게 다 좀 뒤섞여 있는 상황이라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 좀 되게 팽팽하게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거래가 없다. 이게 그냥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복잡하고 극단적인 시장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한국 시장. 일단 이 숫자로 보시면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에 있다고 봐야겠죠. 뭐 아무래도 지금 숫자가 100 미치니까 100 이상이 돼야 매도자 우위인데
보시면 대구, 대전, 인천 이런 데는 좀 많이 하향 추세예요. 네, 그 매달 또 최대한 기사들을 저도 좀그 관심 가질 만한 관심 가져 보셨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발췌를 해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매매값, 매매값,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커지고 있다. 네, 뭐 이미 많이들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지역별 편차도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의 어떤 뭐 형태, 뭐 신축이냐 구축이냐 이런 것들의 정말 그 레벨에 따라서 차이가 정말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시장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요즘 좀 화두죠. 그 일기 네, 신도시가 사실 지난달만 해도 엄청나게 핫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안전진단 폐지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좀 철회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딱 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일기 신도시들 가격이 엄청나게 막 호가가 뛰어버렸거든요. 아, 네, 근데 당연히 지금 신정부도 상당히 부담이 클 거예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제 현 정부가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 때문에 워낙 네,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다들 가지셨던 부분이 많아서 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 써버리면 그 반대 화살이 엄청나게 크게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당연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좀 발을 빼는 모양새긴 하고요. 일단 재건축까지 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일단 토지거래 허가고요. 네, 특히 이제 재건축 밀집 지역에 있는 집값 매갈이라고 불리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또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뭐 워낙 비싼 동네죠. 비싸고 이런 동네 사실 뭐 이제 입주하려면 거의 이제 현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동네. 현금도 그냥 몇억 수준이 아니라 10억, 10억이 뭡니까? 15억 이상, 20억 가까이 있어야 되는 리그가 따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유지가 됐다고 하니 그만큼 더 리그가 단단해지는. 좀 제가 주목해 보고 있는 부분이 건설 자재비 폭등. 예, 이게 또 상당한 좀 그 시장의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그 인플레이션의 효과라는 게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는 있는데 네, 건설사들이 건설을 하기가 지금 되게 힘든 여건으로 가고 있어요.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그래서 분양가 산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양가 산정이 어려운 이유는 당연히 이제 자재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원가가 일단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예, 얼마나 오를지 지금 가늠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잘못 정해버리면 오히려 돈을 버는 게 손실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분양 가뭄이 또 심화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분양 가뭄이 심화된다는 거는 공급이 또 엄청나게 또 그렇죠.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기도 해서 신축 공급이 이제 타이트해지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서울 수도권은 좀 신축 공급이 타이트하다라는 기조가 많았는데 그런 그 자재비 폭등이 상당히 좀 네,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단 이런 그 체감은 제가 전원주택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 전원주택을 지금 짓는 수요들이 주변에 엄청 많거든요. 제가 사는 아, 동네 주변에. 근데 원래 계획 대비해서 3, 4개월씩 늦춰졌어요. 이 자재비 자재비 때문에. 때문에. 아, 자재비랑 인건비 때문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조정될 거를 감안하고 대기했던 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이거 뭐 금세 돌아올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시작해서 이제 2, 3개월 미뤄왔던 걸 지금 다시 또 건축들이 시작하고 계시거든요. 하다못해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영향들을 받는 거 봐서 그것도 말씀드리면 그게 또 매매가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전원주택 살면서 어, 작년 10월 달에 매매를 어쨌든 진행해드렸던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네, 그게 사실 단지 내에서는 꽤 밸류가 높은 그 주택이었거든요. 네, 네. 약간 그러니까 준신축급에 가까운. 근데 이미 그것보다 5년, 10년 더 된 오래된 구축의 주택이
거의 동일한 가격의 호가가 나오고 실제로 그것보다 조금 더 적지만 비슷한 가격에 매매가 되고 있어요. 이유는 건축비 상승 때문에 오히려 지어져 있는 거 어쨌든 사는 게 돈이 덜 든다. 땅을 사서 내가 짓는 거.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축은 연기가 돼버리고 네, 구축은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를 좀 제가 체감하고 나서 이게 좀 심상치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이면 건설주에 다들 좀 올해 기대감이 많으셨을 텐데 이게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세운지구 개발, 전국개발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임박하고 있다고 하고 이게 결국은 이제 이런 세운지구 개발의 가속화를 기대하게 만든다. 매달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월세 폭탄. 네, 지금 실제로 반전세화, 월세화가 정말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1억당 원래 작년만 해도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안팎으로 보통 호가들을 내셨는데 지금은 금리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월세 수요들이 아무래도 늘어나다 보니 또 1억당 매기고 있는 그런 월세화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집값이나 전체 전월세 시장에 자극을 시키고 있다. 일단 매매 심리는 좀 상승을 했다. 그 전보다는 좀 상승했다라는 건 제가 아까 데이터에서도 보여드렸고 지난 한 4, 5개월보다는 나아졌다. 근데 거래는 안 되고 있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또 분양 관련해서는 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10명 중 4명이 기존 집을 못 팔아서 입주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팔고 이 분양됐던 거 잔금 치르려고 했던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정 안 되면 이제 전세금으로 맞추려고 했던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거나 잔금 대출까지도 이게 보시면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지난 저희 세미나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이 DSR 산정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잔금 대출도 어렵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마 이런 기사들을 다 앞에 거부터 제가 설명드린 걸 보시면 시장이 정말 뒤죽박죽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전세난 그런 것도 있고요. 전세난 같은 경우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마 들으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매도 물량들이 좀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문의. 네, 다주택자분들이 물건들을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원래 이제 시장에 전세나 월세로 공급을 하다가 이제는 아예 그냥 매매로 돌아선 분들이 꽤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또 없어져요. 거꾸로. 전세 공급이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이게 매매는 늘어나는데 또 전세는 줄어드는. 이게 좀 상충되는 효과여서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정말 여기저기 다 연결이 되네요, 복잡하게.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이제 뭔가 예측을 하는 것도 원래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지금의 작금의 상황을 보면 국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뭔가 액션을 취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슈 사항은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랑 좀 이어서도 아마 설명이 될 텐데 부동산 정책 발표 자체를 연기했습니다. 원래대로였었으면 아마 며칠 전에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신중 노선을 택한 인수위 이제 신정부 들어서기를 앞두고 하향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소비 심리가 너무 빠르게 상승 반전하다 보니까 좀 이제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시행 정부도 이제 LTV,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완화하는 정책으로 간다고 했던 게 아마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면 그게 좀 하향 추세를 또 그래도 자극시키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기대감들이 상승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비 심리 지수가 이게 원래 제가 지난 작년까지는 좀 보고 드렸던 내용인데 일단 지금 뭐 따로 보고 안 드리고 있고 소비 심리 지수를 보신다고 하면 1월 달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개선이 되고 있죠. 3월 달에 급하게 올라간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인사청문회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사청문회가 네.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구체화된 부동산 정책을 좀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저희 자체적인 판단으로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판단 가능성도 있다. 이 표심을 또 읽어야 되니까 섣부르게 그렇죠. 판단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아유, 참 복잡한 게 너무 많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뭐 다 비슷할 수 있겠지만 정치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시장도 잘 알아야 되고 많이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국에 가서 살아야 되나 이런 지금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네, 해외 교민 입장에서. 뭐 그런 어려움들은 저희 UMC가 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네, 일단 그 양도세 중과 유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 11일부터 시작해서 1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제 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됐고요. 또 심지어 4월부터 소급 적용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기다리는 어떤 이야기를 펼쳐야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뭐 보시면 양도소득세 아마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 짚어드리면 구간별로 가세표준별로 세율이 다 달라지고 있죠. 뭐 진짜 서울에서 투자 잘 하신 분들은 10억 넘으시는 분들 꽤 있어요. 꽤 많고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또 특히나 그냥 집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집을 못 내놓죠. 왜냐하면 아니 뭐 당연히 벌었으니까 기분은 좋지만 2주택, 3주택자 입장에서는 75% 거기 뭐 노트세랑 뭐 다 따지고 보면 맥스 82.5%를 낸다는 건데 그러면 그냥 집 하나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율만큼이라도 일단 내가 유예를 받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주변의 다주택자분들은 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제 매물들은 보통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4월 달부터 내놓고 계시고 잔금일을 다 5월 11일 이후로 맞추는 조건으로 내놓고 아, 이거 좀 주의하실 게 한국에서 양도세 나갈 때 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건 매매 차익이죠. 네, 중국은 매도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75%라고 해서 이제 막 뭐 83% 놀라실 수 있는데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게 부과가 되는 개념이에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자체적으로 좀 들었던 생각은 좀 더 세밀해야 되지 않나? 그 이런 유예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좀 핵심 지역에 매물을 내놓을 경우에 추가 혜택을 주면 어떨까? 그래야 오히려 더 매물을 내놓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30% 크기 때문에 내놓는 분들도 있지만 큰 물건, 좋은 물건들은 사실 또 주요 핵심 지역들에 많이 몰려져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사실 높은 상황인데 기본 세율로만 해도 사실 꽤 높은 퍼센티지를 내야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죠. 뭐돈 벌었는데 뭐 다주택자의 그런 이익까지 우리가 챙겨줘야 되냐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 근데 목소리가 되게 커요. 네, 또 네,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못할 거예요. 생각을 해본 거는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라 마땅히 지금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다고 감안을 하면 이런 방법들까지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세밀하게 그런 생각을 좀 저희 자체적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저도 이사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인 게 이게 뭐냐면 시장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게 하려면 그 사람한테 이익을 주겠다는 발상이거든요. 이게 시장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익을 봐서는 안 되라는 관점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막 복잡다단하게 완전히 꼬여버린 것 같아요, 지금. 막 신뢰도 이제 사라져버리고. 네, 시장에 대한 신뢰 자체가 그냥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아유,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중과 유예를 썼을 때 실제 좀 사례를 뽑아갖고 왔는데요. 주택수가 많고 시세 차익이 클수록 당연히 세금감면 효과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보시면 뭐 3년 이상 고용했다고 했을 때 장기 특별 공제 받을 수 있고 일반 세율 다 감안하면 한 3, 40%가 세금이 감면이 되더라. 근데
뭐 당연히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2년 미만 보유자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2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만 이런 중과세 유예를 받으실 수도 있다는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양도세는 아끼다선 치더라도 일단 재산세나 종부세는 그대로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임대차 3법 시행이라는 또 이제 이 큰 허들이랑 이제 임대차 3법 시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월이면은 만기가 처음 도래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올해 8월부터 시작이라는 얘기고 사실상 그 뒤로부터 이제 계속 1년 또는 2년 정도는 어, 전세로 묶여져 있는 매물들이 많거든요. 실입주가 가능한 물건이 사실 적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또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은 사실 그렇게 봤을 때도 꽤 짧거든요. 그러면 실거주할 수 있는 정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더 적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세미나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중국 계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데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빈집을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빈집으로 있는 상태가 있는 거는요, 실거주로도 바로 쓸 수 있고, 임대로도 내놓을 수도 있는 집인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빈집 자체가 아예 거의 없어져 버리니까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외통수가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네, 뭐좀 주요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강남의 반포자이, 네, 16억짜리가 지금 35억 됐다고 보시면 돼요. 한 3년 사이에. 아, 근데 이제 중가에 대해서 만약 연체가 되면 5억 정도가 줄어든다. 그다음에 강북의 또 대장주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올랐는데 2억 정도 줄어든다. 이 정도 감을 일단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 중가 유예가 공급 확대에 정말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음. 일단 이게 수치로 좀 뽑아본 건데 저희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다주택자가 52만 가구 정도를 일단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21년에서 22년에 서울 전체 입주 물량이 5만 2천 가구. 신축. 네, 신축으로 예. 보시면 이게 원래 연간으로 최소 4만에서 한 5만 사이 돼야 되는데 21년, 22년이 상당히 적었던 거죠. 어떻게 딱 10%냐?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다주택자가 예를 들어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이제 전국에 한 320만 가구 정도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52만 가구 정도 있고요. 만약에 10% 정도만 나온다고 해도 5만 가구가 나오는 거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규제와의 충돌이 또 있고 완화 효과에 대한 반감 가능성이 일단 살아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임대차 3법의 그 2년 도래했을 때 올해 8월부터 적용 다시 돌아오는 그 만기라고 본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도 또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전세 물량이 묶여져 있는 상태로 거래가 안 되는 실입주가 안 되는 매물들로밖에는 구성이 안 되는 시장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토지와 거래 허가 구역이 보시면 잠실, 용산, 여의도, 목동 다 인기 지역인데 이 지역들은 전세 끼고 매매가 일단 불가능합니다. 실입주가 무조건 100% 돼야 돼요. 전입신고 다 돼야 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15억 원 이상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과 유예를 한다고 이렇게 묶여져 있는 매물들이 많은데 이걸로만 공급 확대가 가능할까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네. 뭐 이거를 내놓으려고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래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놓으려고 해도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거죠. 아, 참. 그런 상황이 이제 공급을 좀 워낙 시장이 원하는 만큼 늘리기에 되게 정책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너무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어.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에 따른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라는 거는 보시면 그래도 완화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변동률이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96% 올랐던 게 이제 0.5% 올랐으니까 양도세 한시적 완화했을 때 어떻게 보면 물량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는 좀 주의해서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일단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멈췄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가만히 같이 돼야 된다. 네, 일단 저희 그 ENC 한국 서울 오피스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저 이사님 혹시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4월 세미나 중국 오피스 준비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제가 중국 거시경제 현황을 두 번째로 넣어서 조금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요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제 생각에는 제가 보니까 한국 언론에 아직 소개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따끈따끈한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별 부동산 가격 추이를 먼저 보시고 거시경제를 보신 다음에 기타 내용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배덕형이라고 하고요. 유튜브 채널 차코페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구독자가 꾸역꾸역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형 채널은 아닙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칭다오에서 EMJ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한국 UNC 소속인데 중국의 EMJ라는 중국 업체입니다. 여기하고 지금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제가 중화권 지역에서 대만항공 포함에서는 EMJ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EMJ 배덕형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주요 도시별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보겠습니다. 한국하고 좀 주의를 하실 게 중국은 지금 호가 기준의 변동을 월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실거래가 된 가격이 기준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가격 변동의 어떤 트렌드를 보기 위한 거거든요. 즉 호가라는 거는 집을 팔려고 그러는 집주인들이 내 집이 이 정도 가격이라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변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촘촘하게 가격 트렌드를 보는 데에는 오히려 또 호가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전혀 집이 팔리지 않을 것을 호가로 내놓을 리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 감안해서 본 그런 수치들이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파란색 계열은 가격이 상승, 빨간색 계열은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발 질문이 파란색이 나왔다가 빨간색이 나왔다 이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이거는 가격이 보합세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이 지금 가격이 보합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거의 평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리엔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 2021년까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따리엔. 그러다가 이제 상승세가 거의 뭐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눈여겨봐야 할 곳은 역시 텐진, 그 다음에 난징, 마지막 하나로 하얼빈을 제가 좀 보고자 하는데요. 텐진은 정말 어디까지 떨어질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이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텐진은 정말, 여기는 너무 지금 속상한데요. 이, 역으로 얘기하면은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기회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난징인데요.
난징은 지금 상하이, 항저우, 수조우랑 같은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희한한 게 여기 장강 삼각주 지역에서 난징만 가격이 지금 하락세인데 하락세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난징 쪽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난징에 계신 분이 있으시면요, 아는 정보 있으면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 그런 이유 때문에라고 할 만한 건 아직 느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저기 텐진과 더불어서 뭐 쌍벽을 이루는 데가 이제 스자강이라는 데인데요. 가격 하락세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얼빈이라는 곳도 가격 하락이 생각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부동산, 중국 부동산 데이터는요, 70개 도시 기준으로 나온 통계인데요. 저는 26개 대도시를 주로 선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국에 31개의 그 성급 행정기관이 있거든요. 성급 행정구역이 있는데 각 성에서 도시락 하나씩만 뽑아도요, 31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70개를 갖다가 뽑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상한 그 별로 그냥 농촌인지 도시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애들도 몇 개가 이제 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개수가 많아진다고 커버리지가 높아지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도 26개 정도가 맥스다라는 의견이고요. 원래는 제가 20개 정도로 추려서 봤었는데 뭐 여기저기서 요청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넣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계속 지금 넣다 보니까 26개가 됐습니다. 가격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게 절반, 하락세가 한 4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보합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칭다오하고 따리엔을 조금 따로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칭다오를 좀 봐보실게요. 칭다오는 중국의 볼록 튀어나와 있는 산동성의 남쪽에 붙어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를 보시면은요, 바다가 되게 귀합니다. 바다가 귀한데, 그 중에서도 남쪽으로 바다를 볼 수 있는 땅은 더 귀합니다. 중국에서 남쪽으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은요, 라인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 이제 대련이 속해 있는 그 요녕성 쪽에 라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 산동성의 요 남쪽 라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복건에서 광동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있습니다. 요녕성 쪽에 있는 라인은요, 좀 많이 추운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성 기후의 장점을 너무 그렇게 잘 살려주기는 어렵고요. 뭐 복건하고 광동 쪽의 라인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뭐 거의 뭐 동남아 수준으로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동성에 있는 칭다오 같은 곳이 실제로 이제 도시 지표 투표를 해보면 살기 좋은 도시에 항상 탑5 안에 들어갑니다. 뭐 1등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자, 칭다오는 최근 중앙정부의 어떤 지시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인구를 늘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칭다오의 인구가 2021년 기준으로 1,011만 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2025년까지 1,200만 명 수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획 단열시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5개의 계획 단열시가 있어요. 션전하고 샤먼, 닝보, 칭다오, 다롄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 중에 체급이 칭다오하고 닝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션전은 칭다오, 닝보의 한 2.5배에서 3배 정도로 도시가 큽니다. 그리고 따리에는 칭다오나 닝보의 한 절반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북방도시 안에서 본다면 칭다오는 지금 경제 규모가 3번째예요. 베이징, 티엔진 다음에 칭다오고요. 베이징은 굉장히 뭐 넘사벽 수준입니다. 칭다오 한 3배 가까이 되고요. 아까 티엔진이 제가 조금 부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칭다오는 올라가는데 티엔진이 허약하다 보니까 갭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그런 칭다오를 정저우라는 도시가 바싹 뒤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北方 도시들도 굉장히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현재 칭다오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시난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제가 거주하는 데인데요. 칭다오가 이렇게 가운데에 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움푹 들어가 있는 만이 있는데 이 만의 이름을 짜오조완이라고 부릅니다. 칭다오는요, 이 짜오조완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는데요.
요 남쪽의 신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옆에 라오샨, 스베이 하면서 요 역 U자가 역 U자의 오른쪽 라인이 이미 대부분 포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 U자의 아래쪽을 이 동네에서 이제 황다우라고 부르는데요. 서해안 신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급 신구고요. 여기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동공항을 어디다 지었냐면 여기에다가 지어놨습니다. 교동공항, 국제공항입니다. 칭다오. 그래서 앞으로 요 나머지 라인들, 역 U자의 나머지 라인들이 추가적으로 개발의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칭다오 뭐 구별 가격 추이인데요. 칭다오는 기본적으로 거의 보합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따리엔이라는 곳이에요. 따리엔은 혹시 안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고요. 칭다오가 90년대에는 그 슬로건이 칭다오의 슬로건이 뭐냐면 대련을 따라잡자. 그러니까 옛날에 대련이 칭다오보다 더 훨씬 경제 규모가 컸고요. 그 다음에 둘이 약간 라이벌 도시로 많이 좀 알려져 있기도 해요. 느낌이 굉장히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대련, 따리엔 한번 봐보실게요. 대련은 여기 보시면 따리엔완이라고 여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북쪽으로도 많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종산, 시강, 샤허거우라는 요 세 개의 구가 있어요. 이 구가 대련시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시내 지역입니다. 여기 밖에는 시 밖이다, 외곽이다 이런 좀 이제 텃세가 있고요. 이 세 개 지역이 굉장히 원래부터 대련의 이제 중심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바로 위에 깐징즈라는 지역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가 약간 조금 공업 도시 비슷하게 조금 애매했어요. 그런데 신도시를 갖다가 깐징즈에 계속 지었더니 젊은 사람들이 깐징즈로 몰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깐징즈의 편의시설, 상업시설, 의료시설이 더 늘어나죠. 점점 깐징즈가 경쟁력이 높아지더니 결국 평균 가격으로 요 시내 3구 중에서 시강을 이미 추월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재밌는 현상들도 중국에서는 항상 있습니다. 요 왼쪽에 이제 류순 거우라는 곳이 우리 안중근 의사가 순국을 하셨던 그 여순이 바로 이곳이고요. 요 리슌 코우에서부터 헌동성 연태까지를 지금 해저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2025년에 착공을 해서 2035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따리엔에서 조금 이제 그나마 눈여겨볼 곳이 여기 찐저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쪽에 이제 개발구라고 부릅니다. 현지에서 우리 한국 교민들은 개발구라고 부르는데요. 정식 명칭이 찐보신주의라고 할 거예요. 네, 그 동네가 굉장히 개발 호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조그마한 그 샤오야완이라는 그 조그마한 만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또 추가적인 신도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뭐 와방디엔이랑 불란디엔이랑 쫑허 이쪽 지역은요 상대적으로 아직은 조금 납부가 되어 있는 좀 외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리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를 지도로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가 보이시나요? 혹시 네,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움직여도 보이세요? 네, 보여요. 네. 약간 동영상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움직이면. 네, 움직이는 네, 대로 다 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따리엔이고요. 아까 보였던 유션코가 여기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섬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요 옌타이에서 요 섬 같은 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해저 터널을 뚫는 겁니다. 이렇게 섬으로 해서 어떨 때는 다리로 올라오고 어떨 때는 해저로 들어가고 요 모델이 어디에 있는 모델이냐면요. 여기 이제 위에 강하오 따차오를 여기 만들었거든요. 여기 아오먼이랑 샹강이랑 션전이랑 연결을 해놓은 외강하오 따차오가 이 공법을 그대로 이용을 한 게 이제 대련하고 산동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선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운데 이게 바다로 돼 있으니까 육지로 가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로 비행기를 타면 이제 1시간이면 가는데 요게 이제 뚫리고 되면은 이 동북 경제하고 요 산동 경제가 거의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의미는 여기가 발해만, 여기가 발해예요. 보할.
발해만 경제가 상당히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요거 동북 지역 전체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게 대련입니다. 동북 삼성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대련이 굉장히 역할이 큰데 제가 왜 잠재력이 많다고 말씀드리면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북한입니다. 북한이 무역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의 90%가 요 신의주 단동 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의주가 있고요. 단동이 어디가 있냐? 단동. 여기 단동이 나와 있는데, 네, 여기 단동 라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신안목강 대교니 이런 것도 지금 용영성에서 돈 들여서 했는데, 뭐 유엔 제재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중국의 이제 남쪽에 그 원조 사람들이 요 단동이라는 데는 앞으로 선전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혁 개방 해본 적 없죠. 북한 사람들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해봤습니다. 개혁 개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돈 냄새를 맡은 건데요. 이 지역이 개혁 개방이 북한이 되는 순간 엄청나게 반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긴 해요. 또 하나는 낮은 선봉 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여기가 더 크거든요. 자, 만약에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버리면요, 요 라인이 황금 라인이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현재 뭘 보고 있냐면요, 북한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을 돈주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단동에 집을 투자를 해놨어요. 중국의 인민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대련에도 투자를 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련을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어서 이 북한을 포괄하는 어떤 경제를 대표하는 도시로 육성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와 달리 중국은 몇 겹으로 대책을 다 세워놓고 있는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개혁 개방이 되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가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할 방법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단동에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 단동도 좋은 지역인데요. 단동에 제가 몇 번 다 가봤는데요. 단동이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도시가 시내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개혁 개방이 진행이 된다면 단동도 올라가겠지만 오히려 대련 쪽으로 그런 혜택이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 바레만 경제권이 완성이 됩니다. 이 경제권이 지금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완성이 되는 순간 밑에 있는 상하이가 있는 장강 삼각주나 광동성의 주방 삼각주보다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한국은 여기에 새만금이 있거든요. 이 새만금을 이용을 해서 바레만 경제권하고 하나로 연결을 시키려는 계획을 문재인 정부 때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께서 부임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의 새만금 청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보이시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 있습니다. 네, 보입니다. 예, 대련은 이제 계속해서 상승세를 마치고 좀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은 가격이 한 50에서 80% 이상 코로나 이전 대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 현황. 이게 오늘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간단한 부분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국의 2022년 1교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4.8%고요. 뭐 1, 2, 3차 산업별로 나누는데요. 연간 성장률 목표가 5.5%라 4.8%면 많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작년 4Q에 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8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 자, 1, 2월 묶은 거하고 3월 달하고 이제 작년 대비 상승률이거든요. 쭉 보시다가 어디서 걸리냐면은 소매 판매, 상품 판매, 외주거 판매가 연달아 역성장을 기록을 합니다. 자, 이게 뭔가요? 자, 이거는 내수경제에 해당합니다. 즉, 내수경제를 진작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공세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1, 2월에는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6, 70년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수출 무역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내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수출해서 팔아먹는 새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특이한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몽골을 한번 봐보세요. 몽골은 진짜 웃긴 게 밑에는 중국, 위에는 러시아입니다. 몽골은요, 바다가 없어요. 이거는 뭐 수출을 하려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지나는 거 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수출하기는 기가 막히게 좋은 조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내수 비중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낮으냐면요. 월드와이드 주요 국 중에서도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자, 이 얘기는 좋게 얘기하면 그만큼 수출이 비중이 크다는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국제 정세가 흔들리면은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자, 빨간색이 전 세계의 평균. 이게 어떤 평균이냐면요. GDP 대비 수출 비중입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 평균은 뭐 거의 조금씩 좀 하다가 세계화의 방향을 따라서 수출 비중이 조금 올라가서 20% 중반 정도인데 중국은 개혁 개방하고 닉슨 핑퐁 외교하고 특히 이제 WTO를 가입하고 나서는 급성장을 합니다. 급성장을 하다가 언제부터 꺾이냐면 2008년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터지면서 중국에 벌어놓은 돈이 다 달러인데 달러가 거의 막 계속 휴지 조각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 국채가.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안 되겠다. 내수를 살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수출을 확 줄입니다. 2014년도에 20% 초반까지 간 게 2020년 기준으로 18%까지 떨어집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출 비중이 아주 낮은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내수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한 9% 하는데 지금 중국이 한 18%까지 낮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만큼이 내수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시경제를 보시는 게 되게 이제 변곡점 판단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의미 있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중국은 어떤 방법으로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져나갈까? 마치 미국처럼. 중국은 지금 그런 경제 구조를 가져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려고 할까? 그런 질문이 있고요. 중국의 내수 비중이 확장이 될 때 주변 국가의 공급망 구조가 어떻게 변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중국이 공기청소기처럼 진공청소기처럼 막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주변 국가들 수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에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나라 중국에 이런 걸 어떻게 공급을 할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는데 앞으로 공급망이 어떻게 변할까? 자, 중국의 기업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까? 중국의 민간 소비력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장될 것인가? 왜냐하면 자기가 소비를 해서 이거 흡수를 하려면 소비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 부유론하고도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질문 중에 오늘은 첫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한번 포커스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중국의 공동 부유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많은 분들 모르고 계신데 이게 달성 시점이 3035가 아니고 2035입니다. 2035에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런 계획입니다. 2020년에 중국 인당 GDP가 10,000불이거든요. 근데 15년 뒤에 2만 불까지 가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GDP를 2배로 날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중산층을 확산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산층을 갖다가 현재 중국의 중산층 인구를 한 2억에서 3억 정도로 본다면 그만큼을 더 중산층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파이를 키운다는 내용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분배 중심으로 이제 변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파이를 키운 다음에 그 파이를 나누는 중산층을 이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용어를 여러분 지금부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통일 대시장.
전국 통일 대시장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봐보실게요. 자, 전국 통일 대시장이라는 말은 중국 국무원이 얼마 전 4월 10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CCTV 아시죠? CCTV는 이제 중국의 수많은 방송국 중에 중앙정부의 방송국입니다. CCTV를 통해서 10분이나 시간을 할애하면서 방송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내수를 진작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야 봐라 내순환, 내수 진작이 얼마나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냐. 내순환이 지금 안 된다는 거다라는 관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야 내순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다고 계속해서 정책이 나온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실게요. 일단 어떤 개념인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BYD라는 중국 업체가 있어요. BYD라고 있는데 이 업체가 플러그드 인 하이브리드 이거 딱 꽂아가지고 하이브리드 충전하고 또 기름도 좀 많고 플러그드 인 하이브리드 영역이 이게 거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이 기술이. 자, 그런데 이 BYD가 공장이 션전에 있고 시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션전하고 시안에서는 BYD 자동차를 산다고 보조금을 줘요. 나라 그 지방 정부에서. 그래서 션전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택시가 대부분 BYD입니다. 전기차 택시요. 이렇게 좀 SUV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똑같은 모델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약에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제품에서 배제가 됩니다. 중국은 친환경 차량이 있는 그 번호판이 다르거든요. 색깔이. 근데 그 번호판을 안 줍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뭘 사야 되냐면 베이지 북경자동차. 우리 현대자동차하고 협업하고 있는 북경자동차. 이 베이지 거는 친환경 혜택을 받는데 BYD는 못 받아요. 자, 그러면은 굳이 기술력을 따져보면 BYD가 앞선 게 많거든요. 자, 그런데 베이징은 왜 이렇게 할까요? 베이징 기업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BYD가 들어와 보면 베이징 기업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보고 지방정부가 보호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지방정부에서는 당연히 자기 기업을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이 지방정부에서 이 리더로 있는 사람들은요, 공무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공무원을 부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업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경제 성장한 거를 가지고선 평가를 받아서 이제 승진을 하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하려면 자기한테 속해 있는, 즉 자기에게 세금을 내고 GDP를 기록을 해주는 자기네 본토 기업을 보호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별로 그런 기업들이 다 있겠죠.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떤 지역에 있는 기업은 엄청나게 훌륭한 경쟁력이 있어서 얘가 만약에 중국을 석권을 해버리면 얘가 이제 세계적인 업체로 도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방 정부가 경쟁력도 없는 자기 기업을 보호하다가 이 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놓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관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죠? 혹시 이해가 안 된 분은 채팅에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전국 통일 대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전국 자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자.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의 시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아니었냐? 지방정부가 자기 기업을 보호하니까 내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기업 제품들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데 되게 어려운 거 있잖아요. 중국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개선을 하자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성장과 분배 중에 어디에 가겠습니까? 이거는 성장 쪽에 오히려 더 가까운 정책이라고 봅니다. 자, 지난 세미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화가 되면서 사회가 문제가 터지고 분배를 너무 강조를 하면 생산 효율이 떨어져요. 열심히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똑같이 못 먹는다 그러면 다 안 하죠. 자,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전국 통일 대시장이라는 거는 경쟁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깝습니다. 나눠서 봐볼게요. 중국어는 이렇게 말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전국 통일하고 대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국에 하나의 동일한 기준, 룰을 적용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전국 통일. 그 다음에 이 안에는 특정 기업을 보호하거나 배제하지 않겠다. 즉 기준에만 맞으면 자유롭게 전국 어디서나 시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대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을 시장의 논리를 통해 가지고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정부의 어떤 계획에 의한 게 아니고 시장의 논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외순환과 별도의 내순환을 활성화해서 도시, 기업, 인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을 하겠다. 그래서 공동구조를 달성하겠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중국 경제가 전국 통일 대시장을 통해 추구하는 게 있고 예상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나씩 봐볼게요. 규모의 우세를 활용한 규모 경제 극대화는 당연히 되겠죠. 왜냐하면 전국이 이제 하나의 시장이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초인류 기업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거는 이제 마치 EU가 하나의 경제 연합으로 하나의 경제권을 만든 거고 비슷한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인류 기업 양성을 통해서 산업군들이 나올 거예요. 클러스터들이 발생을 할 거고요. 각 산업별로 이제 새로운 리더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저효율 기업체가 시장에서 퇴출이 될 겁니다. 특별히 경쟁력도 없는데 그 지방 정부에 중요하다고 해서 살아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도태가 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 시장 환경에서 새롭게 포지셔닝을 해야만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 산업군들이 생기면서 그 산업군들이 그 지역을 글로벌 시티로 만들게 되죠. 왜냐하면 기업이 위치를 한 그 도시가 있을 거니까요. 그 도시가 커지면 다시 인구가 늘어난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이 직면한 인구 문제도 같이 해결하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 지금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부족이 되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경쟁력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통합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거 이제 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이건 거고요. 예상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쉬운 문제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소수 저가점 기업의 시장 경제 지배를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전국 내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대 기업이 등장을 하면요. 타 기업은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고착화된 구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중국 정부의 강한 관리 능력으로 대처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다시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내용하고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두 번째가 이게 골때리는 건데 거대 기업과 지방 정부 간 법률 소송이 급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칭다오 맥주예요. 근데 하얼빈에는 하얼빈 맥주가 있거든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럼 칭다오 맥주가 하얼빈에서 팔려고 하얼빈은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기준을 만들어서 아예 못 팔게. 근데 제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국 통일 대시장. 제가 칭다오 맥주가 하얼빈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냅니다. 어디에요? 하얼빈이 속해 있는 곳의 사법기관. 자, 그럼 그 사법기관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가 자기를 판결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의 어떤 소송의 어떤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비효율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뭐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로는 디지털 관리 강화에 따른 사생활 리스크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지금 중국이 만약에 마음을 먹고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중국 인민들의 자유는 거의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통일 대시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와 리스크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시사점을 봐볼게요. 거대 기업하고 산업군은 생겨날 걸로 보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얘네들이 주로 활약을 하는 어떤 뉴 라이징 시티가 나올 겁니다. 이 도시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도시의 특징은 그 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전국통일 대시장 정착하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지를 계속 살펴보면서 와칭을 해요.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쫑조가 올라갔다. 내일 전화해서 쫑조에 있는 뭐 투자해서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미리 거기 가가지고 다 확인해보고 연락처도 받아놓고 계약도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거시경제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기타 내용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요. 2014에서 15년하고 거의 흡사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5년도 하반기부터 북경 상해를 중심으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요. 2016년부터 17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됐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중국의 큐별 경제 성장률 예상인데요. 지금 1Q 4.8%가 발표가 됐어요. 2Q, 3Q, 4Q는 제가 예상한 겁니다. 어떻게 예상했냐면요. 연간 성장률 목표 5.5%를 달성을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 여기가 2Q가 떨어지냐면요. 지금 코로나 영향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1Q만큼 1Q보다 더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만회를 하려면 3Q에서 4Q가 6% 이상을 기록을 해줘야지 연간 성장률이 나거든요. 자, 그런데 중국이 지금 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현실적으로 정부 투자밖에 없습니다. GDP라는 게 정부 투자 더하기 내수 소비 더하기 기업 투자 더하기 순수출입니다. 자, 그런데 내수 소비는 지금 단기내 경기 부양이 거의 어려웁니다. 뭐 전국 통일 대시양 이런 거 한다 이렇게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장기 플랜이고요. 자, 기업 투자 지금 기업 투자 의지가 매우 약합니다. 매우 약합니다. 순수출 지금 미국 규제로 인해서 수출길이 막히니까 뭐 쌍순환 한다 이러고 있는데 수출로 늘리는 게 어렵죠. 자, 그렇다 보니까 결국 정부 투자인데 정부 투자는 SOC 투자가 하나 있고 부동산 경기도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부동산 규제 완화의 분위기가 점차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런 분위기를 감지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점이구나. 지금은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제가 분명히 전달을 드렸으니까요. 이런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내용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